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고려사. 그 가운데 고려를 세우기 전 왕건의 행적을 적은 태조 총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당시 후백제의 후방 요지였던 금성군, 즉 지금의 나주를 놓고 펼쳐진 왕건과 견훤의 치열한 공방전에 할애되어 있다. 사실 나주라는 지명 자체를 지었던 인물이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다. 궁예는 물론 이제 그 철원, 개성 이쪽을 중심으로 출발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왕건은 해상 세력이거든요. 이때 그 전주는 이 광주와 함께 이 전라도의 육상을 책임지는 육상의 중심지가 되고, 이 나주는 그 해상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셈이죠. 따라서 이 광주는 견훤을 지지하는 세력이 됐고, 나주는 왕건을 지지하는 그런 그 지역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훤과 왕건이 싸움을 할 때는 결국 광주와 나주가 싸움을 하는 거고, 이건 곧 육상 세력 대 해상 세력의 대립이 되는 그런 셈이죠. 왕건과 나주 호족 출신인 장하왕후 오씨의 사랑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완사천. 왕건은 나주를 기반으로 영산강 유역, 특히 지금의 서남해안 지방을 확고하게 장악해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킨다. 후백제의 배후였던 이 지역의 정령은 훗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나주는 영산강의 중심이면서 영산강은 그 전라도의 모든 그 물류의 이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그 나주 제도라고 해서 이 나주를 장악하면 이 신안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섬들이 모두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주는 그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기존의 그 지역에다가 이 다도해라고 하는 그 섬의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주를 장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죠. 왕건과 장하왕후 사이에 태어난 아들 태자무가 고려의 2대 왕 해종으로 등극하면서 나주는 왕이 태어난 고장, 즉 어향으로 불려왔다. 935년 고려 성종 때 지방 관제가 정비될 당시에는 지방의 주요 거점에 설치된 12목 중 하나로 꼽히게 된다. 그로부터 35년 뒤 고려 현종이 지방 행정 조직을 팔목으로 개편할 때도 전남에선 유일하게 나주목만 존치된다.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나주는 언제나 호남의 중심이었다. 바다와 내륙을 잇는 훌륭한 뱃길이자 남도 350리를 굽이굽이 적시는 생명의 젖줄 영산강, 그리고 그 영산강변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비옥한 나주평야 때문이었는데, 조선 중종 때의 기록을 보면 전국 세국의 20%가 전라도에서 그중 10%는 나주에서 거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했다. 나주와 광주는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나주는 여전히 중앙과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이연년의 난이라고 해서 그 무신 정권 때 난을 일으키는 그 중심지가 그 원유혈인데 거기가 담양이거든요. 그래서 곧 광주죠. 그래서 이쪽은 그 반중앙적인 성격을 좀 광주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서도 아무래도 광주보다는 나주를 중시하게 됐고, 그래서 여전히 조선시대에도 전라도라는 명칭을 쓰게 되죠.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목의 지위를 유지했던 나주. 목을 맡아 다스리던 목사는 정삼품 외직으로 행정, 사법, 군사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지방관 중에서는 관찰사 바로 아래 직급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였다. 나주 목사의 관사였던 목사 내아. 조선시대의 나주 목사를 역임한 이는
무려 306명. 그중 유일하게 목사로 2번 부임한 이가 있으니 바로 광해군 때의 유석증이다. 청렴하여 백성들의 신망이 드높았던 유석증. 백성들은 그를 목사에 제수한 은혜에 보답고자 조정에 쌀을 바쳤고 2번째 임기가 끝난 뒤에는 유임을 요구하며 쌀을 바쳤다고 한다.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이게 유석증 목사가 그 청신 선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자는 청렴하다, 신자는 삼갈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치니까 선정을 베풀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줄기. 이 금성산과 나주의 젖줄인 영산강은 한양의 남산과 한강에 자주 비견됐는데 그 지도를 보면 배산임수의 지세와 사대문의 모습이 수도 한양과 매우 흡사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금성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영산강이 흐르니 도시의 지세가 한양과 비슷하고 이름난 인재가 많이 난 곳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서울의 숭례문에 해당하는 나주 읍성의 남고문.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과거 작은 한양이라 불리던 나주의 영화를 짐작할 수 있다. 한양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주에 가면 한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주가 예전에는 그 아주 대처였기 때문에 나주 구경도 할 겸 이제 나주 구경하면서 대략 한양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전문이라고 불리는 나주 읍성의 동문. 과거 영산강 뱃길과 한양을 통하는 육로는 모두 이 동전문을 통했다. 동전문의 2층 누각. 이곳엔 유부로서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고려말 나주로 귀양 왔던 삼봉 정도전이 나주의 부로들에게 당부하는 취지로 이곳에 올라 읽었다는 글이다. 나주 읍성의 중앙에는 동원과 객사를 비롯한 관청 건물이 모여 있다. 그중 하나인 정수루. 목사의 집무실인 동원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의관을 정제했다고 한다. 정수루 동북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나주목 관아의 중심 건물인 객사, 금성관이다. 금성관의 정문인 망화로. 이 층 누각 형태인 이곳을 통과하면 또 하나의 문이 나온다. 원래는 이 중산문을 거쳐 내산문까지 3개의 문을 지나야 금성관에 다다를 수 있는데 현재 내산문은 터만 남아있는 상태다. 나주의 옛 이름을 딴 금성관. 모양새부터가 한양의 궁궐을 빼닮았는데 실제로 당시 지방의 객사는 작은 궁궐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객사라고 하면 우선은 어원적으로는 사람이 묵을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객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객사의 역할이 정청을 두고 양위권을 두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요. 그 정청의 역할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사회에서 지방을 모두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것들을 놔둬야 되는데 그것이 객사가 그 수행했던 역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금성관이라는 것은 원래 나주 객사의 정청의 별칭입니다. 객사의 동서에 위치한 양이커는 지방을 여행하는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사용됐으며 가운데 정청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또는 궐자가 새겨진 위패를 안치해두고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 고을의 관리와 선비들이 모여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망걸레를 올렸다. 금성관의 면적은 총 97평. 현존하는 우리나라 지방 객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정천과 양이컨을 중심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 역시 크고 화려해 그 옛날 나주목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한옥에는 크게 3가지의 지붕 형태가 있는데 금성관은 단조롭게 이어진 맞배 지붕이 아닌 궁궐 등에서 쓰던 팔작 지붕을 올렸다. 조선시대 나주 목사로 부임한 윤흡은 망화루 중수기에서 금성관의 모습을 이렇게 칭송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군청 건물로 쓰이는 등 원형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던 금성관. 1976년 완전 해체 복원해 현재는 어느 정도 옛 모습을 되찾았다. 나주는 이제 전라도 할 때 그 나주이기 때문에 그 전라남도 지역의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고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객사 공간이 금성관 공간을 저희들이 복원 정비하기 위해서 한 12~13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금성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에는 금성관 동편 발굴지에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방관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연못이 발견되기도 했다. 길이 64m, 너비 20m의 커다란 연못 안에는 가로 세로 5m의 사각형 기단을 가진 정자의 흔적도 발굴됐다. 나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굉장히 물 수량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금성관 뒤쪽이나 앞쪽으로 다 물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을 집수하는 역할의 연못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만큼 그 물량에 비례해서 그 연못의 크기도 아마 컸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방화수였겠죠. 모든 관청에는 다 연못을 두고 있는데 관청에 불이 나면 그 방화수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연못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청의 귀중한 역사적 연구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금성관 연못지. 연못 내부에서는 다수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도자기류. 고려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도 여러 점 발견됐다. 그 중에서도 발굴팀의 흥미를 가장 크게 자아낸 것은 유물 함정. 도자기의 깨진 단면에 임치첨사라고 적혀있는 조선 후기의 백자 파편이다. 그 임치진이라는 것은 무안에, 지금 무안에 있는 수군진입니다. 수군진의 총책임자의 직명이지요. 그래서 깨진 면에 직명을 써서 연못에 던져놓은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유물이 하나가 출토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지붕의 양옆에 장식을 하는 용두라는 특수 기와도 출토가 됐고요. 기와의 크기로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기와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나주시 대호동에 위치한 정렬사. 임난 때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사당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외적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당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나주에 머물고 있던 김천일이 분연히 앞장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 출정식을 가진 곳이 바로 금성관 일대라고 전해진다. 임금이 파천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침내 나주 공관에서, 기록상 나주 공관이니까 뭐 금성관이나 동원이나 망환우나 뭐 이런 데서 창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제자들, 친지들 한 300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1593년 음력 6월에 벌어진 제2차 진주성 전투. 이미 한 차례 큰 패배를 당한 왜군은 1차 전투 때보다 2배가 넘는 무려 10만여 명의 대병력을 동원한다. 이때 조선군의 주력 부대인 순찰사 권율, 또 의병장 곽재우, 또 명나라 장수 등은 중과 부족이다 해가지고 진주성을 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김천일 장군은 호남은 조선의 근본이다.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도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주성을 지키자고 그럽니다. 그러자 화순 출신 경상병사 최경애, 또 남원 출신 충청병사 황진, 그 외에 고종우 이런 많은 호남 의병장들이 진주성을 지키러 성 안으로 들어가죠. 외적의 10만 대군을 상대로 진주성을 사수하기 위해 남은 호남 의병의 숫자는 불과 3천여 명. 중과부적의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호남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항전했다. 그러나 끝내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의병을 지휘했던 김천일은 아들과 함께 진주 남강에 투신해 장렬히 순전했다.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 때 동국신속 삼강도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 책 속에 김천일이 아들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내리는 그림이 판화로 새겨져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범 사례가 되겠죠. 한말에 전라도 의병들이 창의를 할 때 정열사에 가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는 김천일 장군의 그런 장렬한 순국 의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그 다짐의 표현이겠죠. 금성관은 격동의 근대사를 지켜봐온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894년 전북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삽시간에 호남 지역을 석권한 농민군은 그 기세를 몰아 전라 가명이 있던 전주로 입성해 전주성을 점령한다. 그런데 당시 전라도 53개 군현 가운데 농민군에게 유일하게 함락당하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 바로 나주다. 이 관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 바로 금성토평비다. 당시 농민군과 관군의 접전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이 비석은 현재 금성관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수령과 함께 이익을 나눠 먹던 그 향리층하고 향임층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농민군의 공격 대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나주는 그 지역의 행정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향리층의 중심지가 또 나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주는 농민군의 아주 그 1차적인 타격 대상이 되었는데, 거꾸로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대비도 많이 한 편이고, 전주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의 주력군이 공격을 한 거고, 나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거죠.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단발령이 시행된다. 이때 금성관의 정문인 망화루 앞에서는 단발령을 거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구한 말 나주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항일 의병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의병들의 창의 장소 역시 망화루였다. 항일 의병 봉기와 동학의 진압, 근세 나주의 이 엇갈린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수가 애국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의병이 되겠죠. 그러나 보수가 그야말로 지키려고 한다면은 이제 반민중적인 형태로 표출이 되겠죠. 동학의 봉기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똑같이 살자, 신분제도 없애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주의 엘리트층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만약에 외적이 침입을 하면 그 공격의 칼날이 바로 또 애국으로 가니까 그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들불처럼 타올랐던 나주의 의병 봉기. 당시의 정황을 한 일본인 관리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주 읍성을 지켰던 그 양반 사대부들은 이 의병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쨌든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고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돼요. 그 관찰도를 이제 이 나주에서 광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하겠죠. 의병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결과 그 남도의 수부로서의 지위를 광주에 넘겨주게 되고 그 이후 결국 나주는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죠. 일제 강점기에 모두 철거된 나주 읍성. 지난 1993년 남고문을 시작으로 2006년 동전문, 2011년 서성문이 차례로 복원됐다. 일명 시구 개정 사업이란 명목으로 일제가 헐어버린 성곽과 성문. 거기엔 조선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검은 의도가 깊게 깔려 있었다. 허물어진 나주 읍성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슴 아픈 흔적이기도 하다. 이 읍성을 없애는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국도 1호선을 만들 때, 목포에서 흰우측까지 가는 국도 1호선을 만들 때 나주 읍성의 성벽을 뚫고 금성관으로 직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벽 그 좌우에 나주 경찰서, 한쪽은 그 일본의 동본원사계열의 본룡사라는 절이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성벽 위에 집 짓게 만들고 또 성벽을 뒷담으로 해서 집 짓고 살게 만들고.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지막 남은 북망문의 복원 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주 읍성의 위풍당당한 옛 모습이 온전히 되살아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고려 초의 10도 중 강남도와 해양도가 통합되면서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했다. 그 후로 1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호남의 심장, 나주목의 흔적들. 특히 그 중에서도 왕을 상징하는 지방의 궁궐로서 남도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던 금성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남도의 소중한 보물이다.